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가 전하는 이야기 소셜워커온의 손자희입니다. 2018년을 맞아 소셜워커온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이야기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울고 웃었는데요. 올해는 또 어떤 이야기로 함께 울고 웃게 될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10년 후 전망이 좋은 상위 직업에 사회복지사가 무려 5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사회복지사라고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에 미래 직업 전망이라는 단어가 함께 뜰 정도라고 하니 이 사회복지사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사회복지사분들을 모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사회복지사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떠한 일을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강연을 해주실 분은 최예리 사회복지사입니다. 강연 제목은 나는 행복한 학교 사회복지사입니다인데요.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기 때문에 당연히 피아니스트가 될 줄 알았던 그녀가 지금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강연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일여자고등학교 학교복지사 최예리라고 합니다.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며 일하고 있을 학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에게도 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학교 사회복지사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방황하지 않았던 것들을 저는 대학 시절에 와서 방황을 좀 심하게 했는데요. 실습을 한번 하고 이 실습이 과연 나에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에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우연히 떠났던 여름 캠프에서 학교 사회복지사를 알게 되었고 마을과 학교가 연계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학교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소개시켜 주셨고 저는 그 뒤로 서울로 와서 나는 학교 사회복지사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 하나에 지금까지 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친구들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왜 굳이 학교로 가야겠느냐, 왜 맨 땅에 헤딩을 하느냐, 그런 정말 핀잔들을 많이 들으면서 사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왜 굳이 그 길을 걸어가서 고생을 하고 있느냐, 비정규직의 삶을 왜 아직도 살고 있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이 일들을 하면서 느끼는 그 느낌들은 제가 정말 나는 행복한 학교 사회복지사라고 느낄 만큼 그런 자부심을 하나로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왜 학교를 갔느냐고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시간들을 학교에서 보내고 학교에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는데 마음이 아프면 보건실에 가고 내 몸이 아팠을 때도 보건실에 가고 또 그리고 담임 선생님도 있는데 그럼 이들을 위한 복지는 누가 해야 되지? 라는 생각에 학교에도 복지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학교 복지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길은 멀고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라는 집단 속에서 사회복지사라는 특이한 직업군이 들어가게 됐었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관계들 속에서도 선생님들이 이해시켜야 됐었고 아이들은 저에게 이벤트 전문가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학교를 들썩거리게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이제는 정말 든든한 지원군들이 되었고 여기 공간은 제가 일하고 있는 공간이에요. 은평구에서는 지금 일반고등학교 8개 학교에 학교복지사가 배치되어 있고 또 1월에 공사를 끝내고 지금 4월에 들어가 있고요. 이 공간 안에서 아이들과 매일 7, 80명의 아이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매일 이벤트와 그리고 매주 목요일은 선생님들을 위한 이벤트를 하면서 매일 친구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저희 학교 중턱에서 보이는 저희 학교예요. 학교가 상당히 높이 있는 곳에 있고 이번에는 저희 학교 아이의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가 사실 의기소침하게 학교에 왔었고 저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라는 문제들을 제가 좀 보기 시작했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의뢰가 들어오셨더라고요. 이 아이를 좀 봐달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아이와 만나고 아이의 집에 갔다 오고 나서 아이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이는 맨 처음에 정말 어두운 아이였었어요. 세상과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고 교복을 정말 머리 끝까지 쓰고 다니면서 고개를 푹 숙이면서 다녔던 친구인데 지금 저랑 한 2달 만나고 나서
오늘 이제 제가 촬영하러 간다고 하니까 학교 앞에 나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잘 갔다 오세요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이가 그렇게 작게 변하는 것들을 통해서 저도 한 번 더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대안교실이라는 흔히 짱들이 모여있는 교실이 한 번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뭐 각자의 사연도 있고 아이들이 학교에 오지 않는 이유도 정말 다 각자의 다른 이유를 있었는데 아이들에게 사실 주어진 시간표를 주고 이 시간에 나를 따르자 할 수 없었던 건 아이들의 너무 개성이 달랐었어요. 뭐 미술을 좋아하는 애는 미술 시간에 집중을 했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은 그 시간에 자고 있었고 체육을 좋아하는 애들은 체육을 좋아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그 시간이 곤욕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가 얘기하기를 너네가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얘기해봐라 라고 했더니 어떤 아이가 선생님 저는 아쿠아리움에 가고 싶어요. 어떤 아이는 정말 엄청 추운 날이었는데 갑자기 유람선을 타고 싶다고 하고 싶어서 아이 한번 유람선도 타고 아쿠아리움도 데려가서 정말 학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시간표들을 짜서 학교에 제출을 했는데 교장 선생님은 그걸 흔쾌히 수락을 해주셨고 그 아이들은 그 시간표를 보고 반해서 학교에 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또 아침밥은 중요하다고 해서 주식 지원 사업이라는 걸 하는데 아이들이 매일 지각을 하고 좀 아침에 힘이 없어 있는 아이들한테 아침을 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일인데 그 당시에 급식비를 내지 않아서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너 급식비를 왜 내지 않니? 라는 소리를 들어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구청의 도움을 받아서 2년 동안 급식비 지원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학교에 오니까 아이들이 뭐 한 끼만 먹는 건 다반사였고 지금 그러니까 먹을 게 참 많은 시대에 그 영양실조라는 영양실조가 있어서 어떻게 이 아이를 도울까 하다가 학교에서 밥을 주자 그러면 라고 해서 이제 제가 열매나눔 재단에 의뢰가 저희 학교에 들어왔고 사실 학교에 오자마자 그 사업을 제가 이 선일여고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사업인데 저희 학교에서는 사실 은평구에 있는 학교에서는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모든 아이들이 대상자가 되고 모든 아이들이 저희 복지실에 와서 노는데 이 공간에서 아이들이 밥을 먹거든요. 매일 아침. 근데 아이들이 밥을 먹으면서 자라는 과정들을 보고 배가 든든해서 너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뭐 또 어떤 사례의 경우에는 어떤 아이가 그 전국체전에 나갔었는데 제가 너무 좋겠다. 1등해서 좋지 않니? 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준 밥 먹고 자기 1등한 거라고. 사실 근데 그 말이 그냥 저희한테는 지나가는 말이었을 수도 있었는데 또 다른 입장에서는 되게 감동이 되는 말이더라고요. 지금 아이들도 제가 그렇게 아침을 줬을 때 선생님 제가 존중받고 있는 느낌이에요 라는 말을 저한테 와서 하더라고요. 사랑을 준 사람이 받을 수 있고 또 저희 아이들도 나중에 또 다시 줄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만 손길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사실 고등학교의 그 손길 한 번이 어떤 아이에게는 큰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지금 세상이 험악하고 하지만 아이들이 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 그리고 뭐 당당하게 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뭐 학창시절을 떠올랐을 때 아 우리 학교에는 학교복지사가 있었지 라는 그런 생각들을 조금 했으면 하는 저의 욕심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뭐 아이들이 자라고 났을 때 저에 대한 또 고민은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아이들이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을 했을 때 자립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들도 하고 있고 뭐 이건 또 제가 풀어 나가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또 이야기하는 건 학교 복지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은평구에서 하고 있는 일반고 학교 복지사 배치 사업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희 은평구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만 하고 있고 2012년도에 주민자치에 있는 어른들이 뭐 초등학교랑 사실 중학교만 방황을 한다고 해서 고등학교에 방황을 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나와서
고등학교에도 학교복지사가 배치가 되어 있고 저도 지금 4월부터 올해 가서 학교복지사가 배치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한 아이를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 학교복지사가 많이 배치되어야 하고 각 학교에 한 명씩이라도 배치가 된다면 우리 아이들은 조금 더 웃을 수 있는 세상이 되고 조금 더 도울 수 있는 세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쉽지 않은 것도 알지만 공부가 중요하고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저는 학교에 오는 일단 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학교에 오는 목적이 있으면 공부는 당연히 하게 되는 거고 그 안에서도 꿈도 찾게 됩니다. 저는 학교복지사가 모든 곳에 배치되었으면 좋겠고 한 아이를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거를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강연자를 만날 시간인데요. 두 번째 강연을 해주실 분은 김종산 사회복지사입니다. 김종산 사회복지사의 강연 제목은 그 벽을 넘는 담쟁이처럼입니다. 이번에는 노동조합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이 사회복지사와 노동조합은 연결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강연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세까지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싶은 사회복지 노동자 김종산입니다. 저는 1995년 한 23년 전부터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저의 첫 직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부평구 자원봉사센터에서 현재까지 기획교육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선택하게 된 게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사회복지학과를 처음 알게 되었고 그때 그 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선택하게 된 까닭은 아무래도 제가 한부모 가장의 장남이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어떤 요인 그리고 저의 종교적인 어떤 영향 때문이었던 거로 같습니다. 그렇게 순종적이었던 제가 왜 노동조합을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주고 싶습니다. 현재 사회복지 종사자들, 사회복지계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굉장히 이직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2015년 기준으로 사회복지 시설 및 종사자 수는 6만 700개소와 51만 명에 달합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 수 전망이 2019년에는 100만 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봉 수준은 평균 연봉인 3,900만 원보다 약 1,400만 원이 적은 2,5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국내 사회복지 자격증 취득자가 16년 기준으로 해서 86만 명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회복지사들, 사회복 종사자들이 일을 하는 곳인데 의외로 이곳에는 굉장히 많은 그런 이직이나 전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몸담았던 자활후견기관, 지금은 이제 지역자활센터라고 합니다. 자활후견기관의 그 당시에 평균 근속 연수가 13개월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많이 처우가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여러 현장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그로 인해서 이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2006년도에 직장을 인천으로 옮기면서 그곳이 네 번째 직장이었습니다. 그 네 번째 직장에 오면서 제일 먼저 했던 거는 같이 함께 지역에서 고민했던 사회복지 동료가 추천해 준 분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을 찾아서 가입하게 된 곳이 사회복지보건연대, 현재 이름은 인천평화복지연대입니다. 복지연대에서는 저에게 노를 젓는 법을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중물, 현재 이름은 협동조합 문화광장 샘입니다. 줄여서 마샘이라고 하는데 이 마중물은 저에게
나침판의 역할을 해준 것 같습니다.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2007년도부터 사회복지 노동조합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3명이 시작해서 10명 이렇게 인원이 늘려갔고 인천 지역 노조, 일반 노조에서 그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일을 활동을 하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확대도 쉽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복지 노동자들한테 저희를 알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지역 노조를 실패했지만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고민하고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물론 이런 고민들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뜻이 맞는 몇몇 동료들과 함께 전국 사회복지 유니온이라는 산별 노조를 2014년에 발족을 하였습니다. 처음 인원은 한 50여 명 정도였습니다. 그 50여 명이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약 1,200여 명으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더 많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제가 노동조합을 꿈꾸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이유는 신나게 일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행복하게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급여로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미와 가치가 제 안에 내재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공허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열정이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열정이 생기는데 가장 큰 요인은 결국 머니다, 급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 현장은 일반 민간 기업체와는 달라서 무슨 성과급이니 특별 보너스니 이런 거 없습니다. 급여 인상 쉽지 않고 굉장히 제한적으로 올라가는 수준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급여로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 어떤 부분으로 이 열정을 끌어낼 수 있는가? 그러면 그 부분은 결국 칭찬과 격려라고 그 책에서 제시를 합니다. 근데 그 칭찬과 격려라는 부분이 일 잘했어 이런 단순히 그런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권한의 위임을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사가 나한테 이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맡겨준다는 느낌이 나한테 책임감도 불러일으키고 내 안에 열정을 끌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권한의 위임. 근데 이 부분이 동의가 된 권한의 위임이어야 됩니다. 내가 원치 않는데 우리 관장님이 나보고 이거 하라고 그런다는 거는 사실 권한의 위임이라고 전적으로 맡긴다라는 건 동의가 전제가 되지 않은 권한의 위임은 사실 열정을 불어일으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 신명나는 일터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수평적인 의사소통, 그다음에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존의 우리 사회복지계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문제가 뭐냐면 상명하달식의 의사소통 구조라는 겁니다. 시키면 해, 이거 해야 돼. 사회복지 현장에 처음 들어온 어떤 신입 사회복지사들은 이미 주어진 업무 파악하고 그 일하고 정신 없습니다. 내가 이 일이 어떤 건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우리 기관의 미션이 어떤 건지 비전이 뭔지 그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그 일을 하게 됩니다. 하기에도 급급합니다. 그 일은 계속 쌓여가고 동료들과의 협력은 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 연대와 협력이 중요한 사회복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각각의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그냥 따로 열심히 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거기서 그런 소진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비단 한 기관 내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같은 유사 기관들과도 같은 문제입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서로 공유해야 되는데 독점하고 있고 나누려 하지 않고 서로 따로따로 그냥 열심히 한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평적 의사소통 구조나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 그다음에 동의된 권한의 위임이 어떻게 오느냐는 겁니다. 말은 좋은데 실제 현장에서 이런 구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는 겁니다. 저는 이거는 철저하게 힘의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복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비영리 조직인 사회복지 부분에서 노동조합이 왜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첫 직장 들어갈 때 면접의 첫 질문이 노동조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렇게 씩씩하게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비영리 조직에서 노동조합은 필요 없다. 그냥 노사협의회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복지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분배가 됩니다. 이거는 우리 현장에 있어본 경험하시면서 계속 느끼는 부분일 것입니다. 결국 이게 힘의 논리가 관철되는 거고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분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결국 이러한 수평적 의사소통이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동의된 권한의 위임도 어떤 힘의 균형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직원 혼자서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직원은 결국 단결이 되었을 때 비로소 힘을 갖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계에는 사회복지사협회도 있고 사회복지협의회도 있습니다. 뭐 권익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조직들은 건의를 할 수 있고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사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싸움을 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러한 쟁의가 가능한 조직은 노동조합밖에 없습니다. 자, 노동 3권이라고 해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헌법에 나오는 우리의 권리입니다. 노동자들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헌법에 나와 있는 이 권리를 누가 찾아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너한테 이게 있어, 이거 있어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같이 힘을 모아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노동조합을 통해서 얻어내야만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3권은 대통령이나 내가 일하는 시설장이 챙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요구하고 실현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노동조합 없이도 그 일이 잘 이루어진다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러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나 어떤 문제들을 봤을 때 사회복지 현장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신명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그 절망을 꼭 잡은 담쟁이처럼 사회복지 노동자들은 단결을 해야 합니다. 저희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의 활동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인천 지부에서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시간의 근무를 제대로 주겠다고 지문인식과 홍채인식을 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철회시켰습니다. 그리고 유급으로 주던 병가를 무급으로 만든 지침 저희 계속 싸워냈고 결국 철회시켰습니다. 자, 장애인 복지관에 한 명밖에 없었던 조합원이었습니다. 계약직 여성이었는데 성희롱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제대로 된 대처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자 상급단체인 시청에 얘기하고 본인은 그 이후에 벌어진 어떤 상사들의 어떤 불합리한 어떤 요구나 어떤 차별 때문에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제가 그 조합원에게 물어봤습니다. 만약 이 조건이 그러한 환경들이 개선이 되고 그런 것들이 2차 가해나 재발 방지가 안 되도록 어떤 장치를 마련한다면 다시 일을 할 생각이 있느냐 그리고 그 기관과 싸울 생각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러겠다고 답변을 했고 저희는 그 기관에 요청을 했습니다. 요구를 했습니다. 이 직원이 육아휴직을 마치고 다시 돌아올 때 재계약 기간이 이제 도래를 합니다. 재계약 시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주지 말라고 요구를 했고 그렇게 됐습니다. 재계약을 할 수 있었고 2차 가해나 어떤 추후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조합과 함께 성희롱 예방 교육을 프로그램으로 같이 짜서 그 기관에 실시하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의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현재도
용인시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과 단체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조합원들의 요구는 사실 커다란 게 아닙니다. 뭐 임금 인상 이런 부분 아닙니다. 어떤 인사에 있어서 얼마나 공평하게 이루어지는지 대한 요구들, 그다음에 재계약 시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우리 계약직분들에 대해서 또 요구하는 부분들, 아주 소소한 것들이 사실 많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 노동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혼자 있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혼자 끙끙거릴 필요 없습니다.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고 저희를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전국사회복지유니온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에도 사회복지 지부가 있습니다. 그쪽도 좋습니다. 가입하시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 여러분이 비록 그 기간에 혼자 할지라도 여러분을 끝까지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나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직을 많이 해봤지만 다른 데 가도 비슷합니다. 바꾼다고 달라지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곳에서 현장에서 바꿔내셔야 합니다. 사회복지 노동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네, 다소 무겁게 들릴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이번 강연을 통해서 동료 사회복지사들에게는 위로와 조언이 되고 또 사회에는 따끔한 충원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강연을 앞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강연을 해주실 분은 김소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이번 강연 제목은 같이 만날래요?입니다. 보통 친구를 만나면 말도 잘 통하고 또 자신이 몰랐던 모습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김소영 사회복지사가 지역에서 또래 사회복지사를 만나서 어떤 것을 느끼고 또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에서 사회복지사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사회복지사 김소영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네, 같이 만날래요? 입니다. 누구를 만날까요? 저는 현재 수원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주민들과 만나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나누고 싶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청년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년 활동?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있는 수원에는 청년 사회복지사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무리수라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 참여를 시작하게 된 이유를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조금 과거로 돌아가서요. 저는 과거에 협회 조직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조직 안에서 여러 선배님들이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며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요. 대부분의 선배들은 연령대가 40대, 50대, 그리고 60대셨습니다.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선배님들의 활동을 너무 동의하지만 왜 제 또래인 20대나 30대 사회복지사들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그때 드는 생각은 30대, 20대 친구들은 현장에서 열심히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구나. 내가 현장에 나가면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구나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도 어느덧 지금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현장 실무자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 또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했었는데요. 막상 현장에 나왔을 때
제 또래 사회복지사들을 만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다 복지관에서 또는 본인이 있는 현장에 집중하고 있었고요. 또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저도 제 현장에 좀 집중을 하고 있었고요. 또 어느덧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고민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맞는 일인가?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잘 가고 있는가? 동료들의 피드백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지?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잘 가고 있는지를 조직 내에 있는 동료들 또는 선배들 다 얘기를 해주겠지만 이 조직이 아닌 다른 현장에 있는 친구들도 같이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계속 가지고 있던 찰나에 수원시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소셜 브릿지라는 교육을 열었습니다. 교육의 주제는 간단했습니다. 사회복지 일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인 당신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합니까? 라는 주제였고요. 저는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사회복지 일이 너무 즐겁고 행복했지만 정말 개인적인 사회복지사 김소영이 행복한 순간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답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기 시작했고요. 그 시작이 사회복지사들이 만났으면 좋겠다. 나는 내 또래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만난 친구들께 이 이야기를 전했고요. 같이 해주기로 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수원에 있는 유용대 사회복지사나 문정아 사회복지사 이렇게 여러 명을 교육을 통해서 만났고요. 그들 또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지역에 내가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기관에 있는 사회복지사들과 연대하고 싶다. 만나서 우리 20대, 30대 만에 사회복지에 대한 철학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앞으로 선배가 되기 위한 가치를 좀 고민을 해보자 라는 마음이었고요. 저희 셋을 기반으로 조금씩 아름아름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저희들은 조금 가까워졌고요. 그 과정에서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왜 만났지? 왜 지역에 있는 20대, 30대 사회복지사들이 만났을까에 대한 고민이었는데요. 생각해보니 저희가 먹고 마시고 또는 즐겁게 놀기 위한 모임도 있었지만 실제로 하고 싶었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저희와 같은 수원에 있는 청년들을 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였습니다. 누군가가 장을 열지 않으면 실제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업무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에 참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리수 친구들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가 처음 시작한 것은 2017년 9월입니다. 물론 저희가 만나서 무리들의 수다, 무리수의 모임이 시작된 거는 그 훨씬 전부터였고요. 9월에 무리들의 수다, 사회복지사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오픈 모임을 열었습니다. 아마 네트워크 파티라는 표현을 조금 쓰는 분들도 계신데요. 쉽게 말하면 20대, 30대 우리 같이 만나서 얘기 나눠요 라는 주제였어요. 많은 분들이 또 지역에서 신청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함께 네트워크 파티라는 이름으로 서로도 교류하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같은 조직에 있거나 또는 너무 내용을 빤히 아는 분들께는 오히려 이야기하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무기명으로 비밀 채팅방처럼 해서 서로의 고민을 듣고 또 고민을 답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되게 재밌었던 거는 20대, 30대 또래죠. 대부분의 연차가 3년에서 8년 차인 친구들이었어요. 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 또 다 비슷하지만 다른 환경에서 각자의 고민들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비밀 채팅방을 통해서 너무 가감 없이 나도 고민이었어. 나만 그런 게 아니었네? 이런 동질감도 좀 느꼈었고요. 또 거꾸로 내가 이런 걸 경험을 해봤었는데 이런 것들은 너무 좋았어. 라고 먼저 경험한 분들은 또 그거에 대한 경험들을 같이 나눠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활동을 기반으로 본격적으로 지역에 있는 청년 모임을 좀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이어서 저희 12월에 딥북 크리스마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딥북 크리스마스는 앞서 말씀드린 활동과는 좀 다른 컨셉이었어요. 저희가 너무 고민만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아니었어요. 고민을 할 때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 이렇게 치열하게 사회복지사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성장통을 앓고 있는 우리한테도 파티가 필요해. 주민들을 위해서 파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도 파티를 해보자라는 취지였고요. 실제로 저희 딥북 크리스마스에서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신나게 게임도 하고요. 퀴즈도 하고요. 정말 신나는 연말 크리스마스 파티를 보냈는데요. 이제 갓 1년이 지난 저희 무리들의 수다, 무리수 모임이 올해는 무엇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에 저희가 2018년 그 중부재단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사회복지 실무자 지식공유 네트워크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네, 주제는 선배 사회복지사 사람책을 통한 사회복지 가치 및 철학 입문입니다. 너무 어렵죠? 네, 가치, 철학? 도대체 만나서 무엇을 할까에 대한 고민이었는데요. 조금 더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더 이상 20대, 30대 저희 청년끼리 놀지 않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저희 또래만의 색깔을 낼 수 있는 복지 사업들도 있을 거고 고민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고민을 저희끼리 가지고 있으면 저희만의 생각으로 그칠 수 있지만 이 생각들과 마음을 조금 더 선배님들의 유연한 경험을 통해서 발전을 시켰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배 사회복지사들을 모시고 이런 사람책 모임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네, 가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합니다. 당신은 왜 업무 외 시간, 그러니까 6시 이후 퇴근 시간 또는 자신의 휴일인 주말 시간을 활용해서 이런 청년 모임들을 하고 있는가? 과연 그것이 너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난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 라는 질문을 좀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한 번씩 고민을 해봅니다. 나는 왜 남들이 하라고 하지 않았고 제 스스로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아닌 또는 동료 사회복지사들을 만나는 이 시간을 만들었을까에 대한 고민이었는데요. 처음 시작은 제가 종합복지관에 처음 왔을 때 복지관은 활동을 하면서 많은 정보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정보들은 조직 내에도 있었지만 이미 앞서서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 현장 사회복지사분들을 통해서도 좀 알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네트워크에서 주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이런 정보들의 공유였던 것 같습니다. 같은 조직화 사업을 하고 있지만 다른 현장에서는 또 새로운 모습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또 종합복지관이 아닌 노인복지관에서도 주민들을 만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너무 편안하게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이었고요. 또 두 번째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사회 사업이 정말 잘 가고 있구나. 내가 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의 고민들이 나만 하는 게 아니구나. 모두 다 내 또래 친구들이 다 누구나 겪어가는 성장통이구나 라는 것들을 좀 느끼면서 위축되지 않았고요. 조금 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친구들을 통해서 동료 피드백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현재 있는 조직에서는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피드백을 받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피드백을 줘야 되는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담이 되기도 했었고요. 무언가를 후배들에게 잘 전달해야겠다라는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청년 네트워크 무리수 안에서의 피드백들은 정말 그냥 김소영 자체에 대한 피드백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살아가는 김소영이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활동을 통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정말 그냥 가감없이 주는 그 피드백 안에서 조직에서 받을 수 없는 또 새로운 피드백들이 저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제가 청년 활동을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된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무리수 활동을 통해서 제가 지금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김소영은 혼자였습니다.
네, 지역에 있고 지역의 사회복지사 김소영으로 활동은 저 혼자 하고 있는데요.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서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사회복지사 김소영은 한 명이지만 사회복지사 유용대, 사회복지사 문정아, 사회복지사 한승일 등등 여러 개인의 사회복지사들이 모여서 저희가 하나의 청년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청년 사회복지사들이 조금씩 모여서 함께하고 연대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사회복지사로 앞으로 살아갈 가치에 대한 고민을 나눌 친구가 생겼습니다. 제가 지금 현장 경력이 한 8, 9년 정도 되는데요. 앞으로 제가 10년을 더 할 수도 있고 15년을 더 현장에 있을 수도 있겠죠. 이 과정 속에서 바른 길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사회복지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제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청년 사회복지사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 사회복지사는 열정이 많습니다. 에너지도 많고요. 한창 현장에서 뛰어다니는 나이라고도 하죠. 그 열정과 에너지가 바른 방향으로 또는 조금 더 올곧은 방향,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저희의 에너지만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선배들의 지혜를 저희들 안에 녹여내야지 이 안에서 저희가 분명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 사람책에 조금 집중할 예정이고요. 저희 멤버들과 함께 사람책을 통해서 지역의 청년 사회복지사들이 조금 더 지혜롭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청년들이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는 없겠죠. 충분히 지역 안에서 소통하고 네트워크를 할 수 있도록 좀 촉진을 하고요. 조금 더 가능하다고 하면 지역 단위로도 좀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우리들만의 특색 있는 복지도 하지만 다른 지역과 함께 연대할 수 있는 복지 사업들도 좀 구상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저는 20, 30대 청년 사회복지사들이 복지 사업에 집중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자신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사회복지사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만의 삶의 비전과 가치를 좀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당연히 지금 여전히 찾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선배들을 만나고 많은 또래 친구들을 만나면서 사회복지사로서 내가 어떻게 남은 시간을 보낼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고민을 저는 저희 또래 친구들인 무리수나 파란 이런 청년 사회복지사들과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친구와 동료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비타민 같은 존재가 아닐까 합니다. 길동무가 좋으면 먼 길도 가깝다라는 속담처럼 함께 할 수 있기에 더욱 좋은 지역사회 복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셜워커온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맞는 서비스들을 해주고 싶어요. 개인별에 맞는 서비스를 모든 아이들에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정말 각자 아이들의 욕구가 다르고 하고자 하는 게 다를 텐데 그것들을 조금 하나씩 던져줘서 아이들이 조금 더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아이를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걸 아이들이 좀 느끼고 또 나중에 세상에 나갔을 때 다시 그 아이들이 다시 전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만큼 더 따뜻해지는 건 그런 따뜻한 세상을 기대해봐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무화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북이처럼 열심히 하면 이길 수 있어, 토끼를. 출발선과 도착점은 어차피 공평하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되는 거야. 뭐 토끼 입장에서는 방심하면 안 돼. 내가 잘하면 더 잘해야 돼. 뭐 이런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실제로 경주를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대부분 토끼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물에서 경주를 하면 누가 이깁니까? 그럼 거북이가 이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주가 정말 공정하려면 반은 땅, 반은 물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조건의 평등을 맞추고자 노력하는 것이 저는 보편적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사람만 골라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어떤 품위를 지킬 수 있을 정도는 그 사회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조건의 평등에 노력하는 그 국가가 복지국가고 보편적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20대, 30대 후배 모임이잖아요. 네. 당연히 선배님들이 저희와 같은 세대를 지났을 거고 또 그 모임들을 통해서 가능하면 좀 선배님들의 지혜도 배우고 또 교류도 하고요. 저희도 또 그 경험을 토대로 제 후배들한테 이런 활동을 좀 넘겨드리고 싶습니다.